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기술 및 제도 첫 번째 시간 보도록 할게요. 기술 및 제도는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적 차이, 그리고 머신러닝 개념과 주요 요소들, 머신러닝의 종류,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면, 현상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현상과 원인. 자, 그런데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이 되면서 현상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미래 예측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현상과 환경에 대한 이런 분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미래 예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자, 데이터 분석의 발전 방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현상 분석, 기술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자, 이 기술 분석은 뭐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시각화 레포트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걸 우리는 진단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단 분석에서는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답을 묻습니다. 그것 또한 시각화를 사용하고요. 기초적인 통계적 분석을 사용합니다. 자, 앞에서 본 시각화하고 뒤에서 진단 분석에 사용하는 시각화는 조금 다른데요. 자, 앞에서는 정형 레포트 중심 이렇게 되어 있죠. 정형 레포트라는 것은 우리가 엑셀표 있죠. 엑셀표처럼 잘 포매팅 되어 있는 그런 레포트를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뒤에 진단 분석에서는 비정형 레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정형 레포트는 엑셀에 보면 피봇이라고 있습니다. 피봇. 자, 엑셀 피봇처럼 축을 바꿔가면서 드릴 다운 하거나 드릴 업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자, 이런 피봇을 우리는 올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올랩 툴이라는 것이 비정형 레포트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 분석을 하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측 분석이고요. 예측 분석. 예측 분석에서는 통계적 분석, 고급 통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머신러닝 이런 분석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혹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처방 분석입니다. 처방 분석에서는 머신러닝, 그리고 최적화 이런 방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활용의 관심사가 변화되는 것은 두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증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증가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데이터가 증가되면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요인입니다. 자, 기술 중에서는 첫 번째, 하드웨어나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관심사가 통계적 분석에서부터 이렇게 머신러닝, 딥러닝, 자,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학습 능력이나 지각 능력과 같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규칙 기반이고 하나는 학습 기반입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if then else 어떤 조건에 따라서 동작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학습이라는 것은 머신러닝처럼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당연히 빅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사용이 되는 거죠.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또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집니다. 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관계를 도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룰 기반의 인공지능과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을 포괄합니다.
자, 룰 기반의 인공지능은 고로의 온도가 1000도에 이르면 if then else죠. 어떤 행위를 하라 라고 정의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예를 들자면 자연어 번역, 전문가 정의라고도 합니다. 당신은 유로 번역하라. 자, 이런 형식으로 전문가가 정의한 자연어 번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라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빨리 변하고 그리고 방언도 있고 굉장히 언어가 광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번역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자, 이런 식으로 학습 기반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학습 기반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죠. 네,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더 빨리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정의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적인 거거든요. 개념적인 거.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뭐 디시전 트리, 그 다음에 SVM, 로지스틱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딥러닝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기술입니다. 기술. 머신러닝은 개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딥러닝이 이제 개념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딥러닝이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대표 주자가 된 거죠. 대표 주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응용해서 적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른 알고리즘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런 딥러닝은 협의의 인공지능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들, 음성인식 스피커, 이미지 분류기, 뭐 이런 매우 간단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인공지능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딥러닝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머신러닝 기술은 주로 이제 비즈니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불량 제품이 발생한 원인을 찾는다든지 혹은 어떤 고객에게 추천할 상품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머신러닝 기술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머신러닝 기술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주로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를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자,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딥러닝 기반의 머신러닝 기술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이런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을 우리는 빅데이터 플랫폼 혹은 데이터 플랫폼 이렇게 부릅니다. 자, 데이터 플랫폼은 우리가 RDBMS 기준으로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RDBMS 기준으로 만들어내면 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하둡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 처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같은 것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죠. 자,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데이터들이 당연히 저장이 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데이터 원천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장소에서 가지고 옵니다. 데이터 원천은 기업의 업무 DB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소셜미디어 데이터도 될 수 있고, 혹은 뭐 어떤 로그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들, 이미지 데이터처럼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와서 빅데이터 플랫폼에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오는 작업을 ETL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관계를 그림으로 봤는데 넓은 의미의 인공지능은 굉장히 포괄적인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중심으로 딥러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도표로 봤는데요. 자, 이런 관계를 가지는구나 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머신러닝은 과거 데이터에서 숨겨진 패턴을 읽어내어 기계가 학습한 후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들은 엄청 많이 있죠. 자, 여기 있는 사례들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내비게이션, 자, 이런 것들, 머신러닝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팡에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연관상품 추천이 되지 않나요? 그죠? 이런 것들도 전부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의 개념도입니다. 머신러닝의 개념도,
우리 레이어를 러닝과 적용이라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러닝, 학습이죠. 적용, 이건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학습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학습하나요?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학습을 하는 거죠. 이 학습에서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결론은 뭔가를 숫자로 예측하거나 어떤 명목형을 분류하거나 이런 형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습을 할 때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한 번에 익숙하게 모든 거 다 잘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화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반복 학습을 하는 거죠. 자, 반복 학습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모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모델이 운영 환경에 적용되는 겁니다. 자, 운영 환경에 적용된 모델은 데이터를 입력받아서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판별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들은 운영 환경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겠죠. 그런데 업무가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재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학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업무에 적용하고, 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머신러닝의 개념도고요. 머신러닝이 동작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게 머신러닝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자, 이런 걸 만든다라고 하면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개발자가 자바 프로그램으로 혹은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로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어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머신러닝의 개념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머신러닝과 학습입니다. 머신러닝 학습인데요. 자, 머신러닝의 학습, 과거 데이터를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뭘 합니까? 패턴을 찾아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과거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서 새로운 데이터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예, 학습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능을 최적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는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자,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례로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주말에 서울 남산으로 드라이브 했는데 복잡했어. 매일 아침 7시 반에 선유도까지 가는데 콩나물시루가 됐어. 자, 이런 것들이 경험이죠. 이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학습을 하는 거죠. 사람들도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일 출퇴근 시간은 복잡해 라고 경험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평일 출퇴근 시간 외에는 복잡하지 않아. 이때 뭔가 외출하자.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의 학습이고요.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학습에 사용되는 머신러닝의 데이터는 크게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7로 나누고 테스트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3 정도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가끔 8대2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학습 데이터를 다시 자, 이렇게 해서 학습, 검증, 테스트 이렇게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 2, 2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자, 이때 학습에 사용하고 학습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반복해서 진행할 때 검증 용도로 검증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모형을 학습시킬 때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거나 자, 이게 오버피팅입니다. 과적합 혹은 너무 공부를 안 시키거나 과소적합, 언더피팅이라고 해요. 이런 두 가지 케이스를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첫 번째 과적합입니다. 오버피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과적합이라는 것은 훈련용 데이터를 너무 훈련을 많이 시켜서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든 패턴을 다 맞춰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화 오류가 증가합니다. 자, 일반화 오류가 증가한다는 건 뭐죠? 테스트용 데이터. 자, 이걸 우리는 unseen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데이터.
적용했을 때, 이 언신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데이터를 제대로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일반화 오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소적합은 뭐냐? 이거는 학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용 데이터도 제대로 못 맞추는 거죠. 이 언더피팅은 공부를 더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학습을 더 시켜야 되는 거고요. 오버피팅은 학습을 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하게 밸런스한 상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 밸런스한 상태는 뭐냐? 데이터의 어떤 패턴을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적정한 패턴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 데이터를 적정한 수준에서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약간의 오류는 있겠지만 대략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적합, 과소적합, 자, 이걸 주의해서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유의해야 되는 게 모형의 해석입니다. 모형의 해석. 자, 모형을 해석할 때 우리는 편향과 분산이라는 개념,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모형을 적절한 편향, 적절한 분산을 가지도록 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게 적절하고 어떤 게 적절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편향이라는 것과 분산이라는 것의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런 타겟이 있습니다. 타겟이 있고요. 남자분들은 알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사격을 할 때 어떻습니까? 0점 조정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0점 조정을 하는데 총을 이렇게 쏘면 총이 이렇게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총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총을 사격을 했는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 경우, 그리고 이 경우, 어느 게 더 좋은가요? 네, 이 경우가 조금 더 사격의 0점을 잡는 건 좋습니다. 조금만 조정을 해가지고 요리로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산이 퍼져 있는, 이 사격의 결과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 탄착군이라 그러나요? 탄착군이 퍼져 있는 거는 사격 자체를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모형을 만들다 보면 한쪽에 치우쳐져 있거나 혹은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모형이 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의 일반화, 이거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모형의 일반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형의 일반화라는 개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버피팅, 과적합이죠. 오버피팅을 시키게 되면 모형이 일반화 성능이 떨어집니다.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한 번도 보지 않은 데이터를 예측할 때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밸런스한 상태로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보면 몇 가지 개념들이 있죠. 시그널과 노이즈. 시그널이라는 것은 예측에 필요한 어떤 민감한 데이터들을 얘기를 하고요. 노이즈는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의 복잡도라는 게 있습니다. 모델이 복잡하다라는 것은 오버피팅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 많이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모델이 복잡한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복잡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적절한 차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복잡도를 어떤 증감시킬 수 있는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는 튜닝 작업이라고 얘기하고 머신러닝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이런 용어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서 모형의 일반화를 과소적합인 경우와 과대적합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 여기다 표현을 해놨죠. 자, 과대적합인 경우 모델이 학습 데이터의 노이즈, 불필요한 부분까지 설명하죠. 그래서 모델의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거나 혹은 학습 데이터의 양을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양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고요. 자, 과소적합은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얘는 학습을 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의 복잡도를 증가시켜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링이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되는데요. 모델링이라는 것은 모델의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고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형에서 사용자가 직접 세팅해 주는 값입니다.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킬 때 학습 데이터 셋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학습 테스트 이렇게 됩니다.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모델을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킬 때 학습용 데이터 셋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알고리즘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알고리즘.
하나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개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알고리즘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는데요. 이때 이 알고리즘은 이미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내부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부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을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학습률, 그 다음에 알고리즘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자면, KNN이다 라고 한다면, K의 개수, 이런 거. 만약에 디시전 트리다 라고 한다면, 깊이는 디시전 트리, 나무가 이렇게 뿌리까지 가는 그 깊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맥스 깊이. 자,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거. 자, 그런 것들이 분석가가 직접 세팅해 주는 값이고요. 그걸 어떻게 세팅해 주느냐에 따라서 모형의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 모델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모델을 찾아내려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면서 찾아내야 합니다. 자, 이 과정이 뭐다? 이 과정이 바로 모델링입니다. 자, 모델링 최적화. 우리가 모델링을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모델이죠. 알고리즘이고,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모델이 나옵니다. 자, 모델이 나오는데 이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모델링 과정을 우리는 최적화시켜야 됩니다. 최적화시켜야 되는데 최적화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어떤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하면서 최적화가 되도록 하거나, 혹은 데이터의 양을 충분히 늘려 가지고 데이터 양을 늘려주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지금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3과목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의 평가인데요. 자, 우리가 모델링을 거치잖아요. 이렇게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모델이 나오잖아요. 자, 모델이 나오는데요. 이 모델은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첫 번째 KPI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PI를 넘어서는 모델들을 비교 평가해야 돼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KPI들은 굉장히 업무적인 내용입니다. 업무적인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분류 모델이다. 그러면 정확도와 같은 것들을 지표로 잡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회귀 모델이야. 숫자를 예측하는 걸 회귀 모델이라고 합니다. 회귀 모델이야. 그러면 RMSE나 이런 것들을 지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정확도나 RMSE의 어떤 기준 값은 굉장히 업무적인 겁니다. 굉장히 업무적이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분석하는 업무의 형태에 따라서 정확도의 기준과 혹은 RMS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니터 스크린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걸 판별하는 모델이다. 그러면 99.9%의 정확도를 보여야 될 건데 2025년도에 매출을 예측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시적 환경이나 국가적 환경이나 경쟁자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25년도에 매출을 예측하는데 그 매출을 정확도 99.9%로 맞춰야 된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이런 KPI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자, 모델의 평가 같이 봤습니다. 자, 다음은 머신러닝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은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경우고요.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는 경우. 강화학습은 최적화에 사용이 되는데요. 최적화.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의 결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개념 및 차이를 봤고요. 머신러닝의 개념과 주요 요소들을 봤습니다. 학습, 데이터, 모형 평가 등을 봤고요. 머신러닝의 종류를 봤습니다. 굉장히 개요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주로 1과목들은 상식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높은 득점을 얻어낼 수 있도록 이런 개요적인 것들을 충분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